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 듯했다. 강민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머릿속을 맴도는 지독한 통증과 함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배신감으로 얼룩진 자식들의 얼굴, 독이 든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던 날카로운 파열음, 그리고 점차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들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은 없었다. 대신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부드러운 실크 시트의 감촉만이 느껴졌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곳은 자신이 마지막 숨을 거뒀던 낡은 별장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심장부라 불리는 서울 중심가의 펜트하우스, 그녀의 침실이었다. 10년은 좋게 더 젊어 보이는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피부, 힘있는 목선, 거울 앞으로 다가간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울 속에는 10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시절에 자신이 서 있었다. 아직 슬픔과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미래의 절망에 잠식당하기 전에 강인한 눈빛을 가진 모습이었다.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날짜는 그녀가 기억하는 운명의 그날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이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마지막 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그녀는 과거로 돌아온 것이다. 신이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더 잔인한 형벌의 시작인가? 민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차 냉정함을 되찾았다.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하면서도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는 목소리들이었다. 그녀의 세 자식, 그녀의 살인자들. 민서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 안에는 그녀가 즐겨 입던 단정한 디자인의 정장들이 가득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날카롭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검은색 정장을 골랐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부서진 가문을 바로 세워야 하는 심판자였다. 웅장한 식당으로 내려서자 예상했던 풍경이 펼쳐졌다. 긴 원목 테이블 끝에 앉은 장남 강진혁은 휴대전화에 대고 거만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이 불타고 있었고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다. 과거에 그녀는 그 야망을 아들의 능력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칼날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극각 기술 하나 가진 중소기업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다면 진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겁니다. 이 강진혁의 판단을 믿으십시오. 진혁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건성으로 인사했다. 일어나셨습니까?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형식적인 의무감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둘째 딸 강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 카탈로그를 넘기며 하녀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 오렌지 주스는 너무 시잖아. 매번 말해야 알아듣니. 내 입맛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경멸이 묻어났다.
그녀의 세계는 오직 사치와 허영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가족의 명예마저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을 민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막내 아들 강태민은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형과 누나의 기에 눌려 언제나 존재감이 희미한 아이였다. 그는 형을 향한 질투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내면의 어둠을 키워가고 있었다. 민서는 과거에 자신이 이 아이의 외로움을 너무 무심하게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그 공허함이 바로 훗날 적이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던 것이다. 민서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식당을 감쌌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자식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이전에 강민서라면 이 숨막히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계는 희미하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진여가 민서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방금 통화한 M&A건 말이다. 지금 당장 중단하거라. 그 말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진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어머니, 그건 제가 몇 달 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반항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경영 능력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서는 진혁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의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이유는 네가 가장 잘 알 텐데. 그 회사의 핵심 기술은 과대 포장되었고 재무제표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다. 넌 지금 사기꾼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진성그룹의 수백억을 허공에 날릴 셈이냐. 그녀의 지적은 정확하게 핵심을 찔렀다. 사실 진혁도 그 부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을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에 애써 외면하고 있던 문제였다. 진혁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토록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 앞에서 감히 반박할 수가 없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시선을 수진에게로 돌렸다. 수진아, 넌 다음 주부터 그룹 홍보실로 출근하도록 해라. 직급은 대리부터 시작이다. 수진은 마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제가... 왜요? 전 경영에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대리라니요. 제 친구들은 전부 이사 직함 정도는 달고 시작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다. 자신이 누려온 화려한 삶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휩쌌다. 그녀에게 회사는 단지 돈을 가져다주는 귀찮은 존재일 뿐. 직접 땀 흘려 일하는 곳이 아니었다. 민서는 차갑게 대꾸했다. 네가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배워야지. 네가 입고 걸치는 모든 것들이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기 전까지. 넌 단 한 푼의 용돈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가진 명품들 전부 팔아서 내 힘으로 다시 사들일 능력을 증명해 보여라.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밑에 치맛자락만 움켜쥐었다.
마지막으로 민서의 시선이 막내 태민에게 닿았다. 태민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더욱 몸을 웅크렸다. 그는 자신에게는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민서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태민아, 넌 내일부터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배정될 거다. 앞으로 반년 동안은 내가 직접 널 가르치겠다. 태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항상 형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에게 직접 경영을 가르치겠다니.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최초의 기회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억눌려온 열등감과 자신감 부족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세 아이를 차례로 훑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반감이 서려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오만함, 허영심, 그리고 열등감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훨씬 더 혹독한 과정이 필요할 터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싹튼 독초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진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심어야 했다. 식당을 나오며 민서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너희는 내가 만든 가장 완벽한 실패작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구해내겠다. 설령 너희를 다시 한번 지옥으로 밀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녀의 등 뒤로 깨진 수정 유리잔의 파편처럼 차갑고 서늘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아침 식사가 남긴 냉랭한 공기는 저택 전체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강민서의 개인 서재만큼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선격이자 진성그룹의 보이지 않는 통제실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녀는 이곳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고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를 돌리곤 했다. 이제 이 공간은 그녀의 복수와 가문의 재건을 위한 전쟁지휘 본부가 될 터였다. 민서는 책상에 앉아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단어들의 조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과거 그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계획의 열쇠였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가족을 지킬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바로 스위스 비밀 계좌와 연결된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 코드네임 프로젝트 피닉스였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보안 노트북을 켰다. 몇 단계에 걸친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자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기억 속에 박제된 암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잠시 후 화면 한쪽에 접속 승인이라는 녹색 문구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이 돈은 진성그룹의 공식적인 자산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그녀의 의지만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과거에 그녀는 이 자금을 끝내 사용하지 못했다. 자식들의 배신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의 가장 취약한 내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다. 이 막대한 자금은 그녀가 새로운 판을 짜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자금의 일부를 여러 개의 새로운 계좌로 분산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모든 것은 흔적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한 민서는 인터폰을 들어 비서실을 연결했다. 최인호 실장, 지금 바로 내 서재로 오도록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최인호 실장, 그는 과거 그녀를 지키려다 함께 죽음을 맞이한 충직한 부하였다. 그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 역시 그녀가 구원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최인호 실장이 안으로 들어섰다. 10년 전에 그는 기억 속 모습보다 훨씬 젊고 활기가 넘쳤다. 반듯하게 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언제나 신뢰를 주는 단정한 태도. 그는 민서의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민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앞에서 최 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따라 회장님의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나도 달랐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지략가의 모습이 그녀에게서 보였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둬. 당신의 목숨을 걸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것이야. 최 실장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실장에게 3가지 비밀 임무를 하달했다. 첫 번째는 세 자녀의 모든 것을 뒷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생활, 자금 흐름, 교우 관계, 심지어는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필요했다. 또한 이 민감한 임무를 통해 최 실장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싶었다. 두 번째 임무는 경쟁사인 화양그룹의 윤태섭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의 사업적인 약점은 물론 개인적인 비밀과 추악한 과오까지 전부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알아야만 했다. 민서는 윤태섭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배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을 위한 독립적인 경호팀을 꾸리라고 명령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최고의 전문가들로. 앞으로의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설 것이다. 윤태섭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수단도 서슴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다시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는 없었다. 최 실장은 회장님의 지시 내용에 경악했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 적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느꼈다. 최 실장이 서재를 나간 후 민서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장남 진혁이 추진하던 무리한 M&A의 배후에는 윤태섭의 자금 지원을 받는 컨설턴트가 있었다. 딸 수진을 허영의 늪으로 끌어들인 사교계의 마담 역시 윤태섭과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막내 태민을 도박의 길로 유인한 조직폭력배는 화양그룹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윤태섭이라는 거대한 독거미와 그가 쳐놓은 치밀한 거미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진성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준비해왔고 그녀의 자식들은 그 계획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과거에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회사 경영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자식들 주변에서 벌어지는 위험 신호들을 모두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짜인 판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대의 수를 모두 읽고 그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최 실장이 첫 번째 보고서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녀의 기억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자식들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어른거리는 윤태섭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민서는 서재 한쪽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는 진성그룹과 화양그룹의 조직도, 자산 현황,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관계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 앞에 서서 붉은색 마커 3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강진혁, 강수진, 강태민의 이름 위에 차례로 붉은 점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장 굵은 검은색 마커로 윤태섭의 이름 위에 커다란 X 표시를 그었다. 이제 체스판은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 복수와 구원을 위한 그녀의 두 번째 행마가 시작될 차례였다.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진혁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베리타스 바이오 인수합병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뒤편 스크린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담긴 자료들이 연이어 떠올랐다. 그는 이 거래가 진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역설하며 보수적인 이사진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베리타스 바이오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술은 우리 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부에 우려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리스크 없이는 위대한 성공도 없는 법입니다. 진혁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단순히 사업적 성과를 넘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영 능력을 온전히 입증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며칠 전 어머니의 경고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는 어머니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겼다. 급변하는 현대 경영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안주하려는 늙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진성의 주인은 자신이어야 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이르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진혁에게 완전히 넘어온 듯 보였다. 원로 이사들은 감탄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야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눈치였다. 진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의결을 위한 투표를 제안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약속된 적 없는 인물, 강민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인호 실장이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진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이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자세를 바로 하고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침묵하던 여왕의 등장이었다. 민서는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고 진혁의 맞은편에 서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 위압적인 존재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진혁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계속하게
자네의 원대한 계획을 마저 들어보고 싶구나. 민서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최 실장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이사진들에게 조용히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진혁의 발표 자료와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베리타스 바이오에 대한 정밀 분석 보고서였다. 진혁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민서의 냉정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혁 본부장이 제시한 자료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죠. 그녀는 먼저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기 시작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죠. 베리타스 바이오의 매출은 특정 페이퍼 컴퍼니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부풀려졌습니다. 진혁 본부장의 팀은 이 사실을 놓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한 겁니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담당 실무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혁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었다. 민서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베리타스 바이오의 핵심 기술이라고 포장된 특허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또한 그들이 자랑하는 신약 기술의 핵심 연구원이 한 달 전 조용히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P&G 제약에서 조만간 훨씬 안정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려는 것은 혁신 기술이 아니라 곧 휴지 조각이 될 특허일 뿐입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사진들은 충격에 휩싸여 진혁과 민서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지막 결정타는 치명적이었다. 민서는 윤태섭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이 거래를 주선한 투자자문사와 베리타스 바이오의 초기 투자 펀드는 모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사인 화양그룹과 연관된 유령 회사들입니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묻겠다. 강진혁, 넌 제대로 된 실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네 헛된 야망에 눈이 멀어 우리 가문의 심장부로 적의 칼을 끌어들인 것인가? 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논리가 어머니의 몇 마디 말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적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애송이에 불과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경탄의 눈빛은 실망과 질책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민서는 공식적으로 인수합병안의 부결을 선언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그녀는 이사진들을 모두 내보낸 후 진혁에게만 남으라고 명령했다. 둘만 남게 된 회의실에서 그녀는 아들을 추궁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얼음 같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너의 오만함과 조급함이 진성을 위기에 빠뜨렸다. 리더의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다. 그녀는 진혁이 맡고 있던 모든 신규 사업 프로젝트의 권한을 박탈했다. 그리고 그를 지방의 한개 사업부, 가장 실적이 부진하고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자회사의 책임자로 발령냈다. 제국을 이끌 꿈을 꾸기 전에 바닥부터 다시 배우거라. 땀의 가치와 돈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넌 영원히 진성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첫 번째 심판이었다. 진혁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스크린에는 그의 야망이 담겼던 발표 자료가 처참한 잔해처럼 떠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완벽한 패배의 맛은 쓰디썼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얕보았던 존재,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 그의 단단해 보였던 오만의 갑옷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열린 VIP 오프닝 파티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 사이에서 강수진은 단연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최신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을 즐겼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징표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세계는 오빠인 진혁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권력이나 경영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찬사,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치스러운 삶이었다. 진성그룹의 법인카드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녀의 끝없는 허영심은 결국 그녀를 위험한 비밀의 세계로 이끌었다.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의 미술상 줄리안 킴과 눈짓을 교환했다. 그들은 은밀한 사업 파트너였다. 유망한 신진 작가들의 위작을 만들어 예술에 대해 무지한 신흥 부자들에게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것이 그들의 사업 모델이었다. 수진에게 이것은 범죄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짜릿한 게임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안목과 배경을 이용해 돈을 버는 자신을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어머니 강민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최인호 실장을 통해 수진의 위험한 거래를 모두 파악한 민서는 그녀를 대중 앞에서 망신 주는 대신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자금, 프로젝트 피닉스를 이용해 마카오의 은둔한 재벌 첸 회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민서의 대리인을 통해 첸 회장은 수진과 줄리안이 주로 다루는 특정 작가의 작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제시된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거대한 이익에 눈이 먼 수진과 줄리안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첸 회장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붓고 심지어는 사채 시장에서 거액의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수진은 자신의 이름과 진성그룹의 명성을 담보로 복잡한 서류에 생각 없이 서명했다. 그 사채업자들이 사실은 어머니가 심어놓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곧 손에 쥐게 될 막대한 돈으로 살 요트와 별장을 상상하며 달콤한 꿈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모든 위작이 준비되고 거래가 이루어질 개인 금고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약속된 날, 수진과 줄리안은 그림들을 들고 비밀 금고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첸 회장의 대리인과 감정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문가는 그림들을 꼼꼼하게 살피더니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그림들은 전부 가짜군요. 아주 정교하지만 명백한 위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리인은 미술품 사기단 소탕 작전이었다며 경찰과 언론에 모든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줄리안 킴이 갑자기 수진을 가리키며 자신은 그녀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건 강수진 씨가 주도한 일입니다. 저는 그녀가 진성그룹의 딸이라는 것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최인호 실장에게 매수된 상태였다. 그는 수진을 사기극의 주범으로 몰아넣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혼자 남겨진 수진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빚 독촉을 시작했다. 살인적인 이자율이 붙은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언론의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 빚쟁이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세계는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모든 희망을 잃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그녀 앞에 강민서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어떤 꾸짖음이나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착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민서가 수진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번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결해주는 조건이었다. 대신 수진은 자신의 모든 유산 상속 권리를 어머니에게 위임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신용카드를 반납하고 자신의 명품 자동차와 옷, 가방들을 전부 팔아야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 대구에 있는 진성그룹 소유의 방직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다. 직급은 품질관리부서의 신입사원. 월급은 다른 대졸 신입사원과 똑같은 수준이었다. 그것은 수진에게 내려진 화려함의 댁에 대한 어머니의 냉정한 판결이었다. 며칠 후 수진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대구로 향하는 기차에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대신 시장에서 산 평범한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화려함의 대가는 결국 자유였다. 그녀는 손에 든 플라스틱 사원증을 내려다보았다. 그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이 그녀가 걸쳤던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형과 누나가 어머니의 심판을 받는 동안 막내 강태민은 자신만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하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화려한 파티장이나 긴장감 넘치는 회의실이 아니었다. 도시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뒷골목, 불법 사설, 도박장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이 바로 그의 무대였다. 그는 그곳에서만큼은 진성그룹의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 돈을 물쓰듯 쓰는 통 큰 고객으로 대접받으며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민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골마온 상처가 있었다. 뛰어난 형과 아름다운 누나의 그늘에 가려 그는 언제나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다. 그의 눈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 그 깊은 원망과 열등감은 그를 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그에게 처음 접근한 것은 미친 개라 불리는 동네 양아치였다. 그는 태민에게 스릴과 소속감을 미끼로 던졌고 태민은 너무나도 쉽게 그 미끼를 물어버렸다. 물론 그 미친 개는 화양그룹 윤태섭 회장이 심어놓은 사냥개였다. 그의 임무는 진성가의 막내 아들을 타락시켜 집안의 약점을 만드는 것이었다. 태민은 그들의 설계 아래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마침내 덫을 조이기로 결정했다. 판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태민은 이성을 잃은 채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빚만 남았다. 게임이 끝나자마자 미친 개쥐에 친절했던 가면이 벗겨졌다. 그와 무리들은 태민을 어둡고 축축한 폐창고로 끌고 갔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하게 변했다. 그들은 당장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다. 태민이 돈이 없다고 말하자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철저히 짓밟히는 굴욕감이었다. 그들은 태민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파괴하여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민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진성그룹의 내부 기밀을 빼내오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태민에게 전화기를 던지며 형이나 누나에게 돈을 빌려보라고 조롱했다. 그들이 거절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태민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 태민의 마음속에서 그 자신도 몰랐던 마지막 자존심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가족을 배신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태민의 저항에 분노한 깡패들이 더 큰 폭력을 행사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창고문이 거칠게 열리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민서가 고용한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진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했다. 그들을 이끄는 팀장은 태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둠 속에서 강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한 정장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향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평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경호팀장은 그녀에게 소형 녹음기와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태민을 함정에 빠뜨린 놈들과 화양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었다. 민서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쓰러진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았다. 대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주위를 둘러보거라. 강태민, 이것이 네가 선택한 세상이다. 배신과 폭력, 그리고 절망만이 가득한 곳. 네가 걷던 길의 끝은 바로 여기였어.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닌 거래였다. 첫 번째 선택은 그녀가 이대로 떠나는 것이었다. 깡패들은 곧 체포되겠지만 그의 도박빚과 추문은 언론에 공개될 터였다. 그는 진성 가문의 영원한 수치가 되어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구원의 기회였다. 그의 빚은 어머니인 자신이 떠안는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다. 이 불법 도박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윤태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임무였다.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안락한 삶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하고 고된 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진짜 책임이자 목적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태민은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잔혹한 기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통을 참으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자리에서 일어섰다. 원망으로 가득 찼던 소년이 비로소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선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화양그룹의 심장부, 윤태섭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최고급 흑단목 책상에 앉은 그는 연이어 올라오는 실패 보고서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했다. 수십 년간 비정한 재계에서 살아남으며 단 한 번도 상대를 얕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완벽했던 계획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거나 강진혁의 예상치 못한 방역이라 생각했다. 진성그룹을 약화시키기 위해 던졌던 베리타스 바이오라는 미끼는 오히려 진혁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이사회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로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 여겼다. 하지만 강수진을 이용해 집안의 망신을 주려던 계획마저 기묘하게 뒤틀려 버렸다.
작전의 핵심이었던 줄리안 킴은 돈만 챙겨 잠적했고, 강수진은 스캔들 하나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막내 강태민을 둘러싼 일이었다. 그를 폐인으로 만들어 진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던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었다. 그를 옥죄던 깡패 조직은 전혀 다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각각의 실패는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윤태섭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미리 읽고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강민서에게로 향했다. 남편이 죽은 뒤 슬픔에 잠겨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여자. 그는 언제나 그녀를 죽은 남편의 유산에 기대어 사는 허수아비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춰볼수록 그 중심에는 항상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젠장. 설마 그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떠오르지 않았다. 윤태섭은 상대를 의심만 하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는 상대를 시험하고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다. 그는 즉시 금융팀을 호출해 진성그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지시했다. 그가 통제하는 언론을 통해 진성그룹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동시에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공매도를 시작했다. 주가를 폭락시켜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성그룹을 뒤에서 조종하는 유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속셈이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강민서의 서재에 있는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윤태섭의 이런 공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항상 사용하던 낡은 수법이었다.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비밀 금융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시장에 풀리는 모든 진성그룹의 주식을 여러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조용히 사들이기 시작했다.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윤태섭의 팀이 수십만 주의 주식을 팔아치우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보다 더 많은 주식을 매수했다. 폭락할 것이라 예상했던 주가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세력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오를수록 그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그들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팔았던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되사는 이른바 숏스퀴즈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다. 하루 만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은 윤태섭은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아마추어의 대응이 아니었다. 엄청난 자금력과 대담한 결단력을 가진 숙련된 전략가의 솜씨였다. 이제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그의 상대는 분명히 강민서였다. 그가 뱀의 혀를 가진 독사라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거미줄을 치는 독거미 같은 여자였다. 그는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수년간 진성그룹 내부에 심어두었던 자신의 첩자들, 즉 두더지들을 활성화시켰다. 그는 내부 정보가 필요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이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내야 했다. 특히 강민서 회장의 최근 동향과 그녀의 최측근인 최인호 실장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기업 간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첩보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태섭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씁쓸한 패배를 곱씹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그의 휴대전화로 도착했다. 그가 심어놓은 첩자 중 한 명이 보낸 것이었다.
지난 한 달간 그룹의 모든 주요 결정은 회장실에서 나왔음. 강 회장. 최인호 실장과 비밀리에 수차례 독대. 최근 활동 패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짐.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음. 윤태섭은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입가에 천천히 포식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상대를 얕보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적을 만난 차가운 존중심과 상대를 반드시 짓밟아버리겠다는 뜨거운 투쟁심이 불타올랐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바로 강민서. 그녀였다. 진성그룹 본가의 거대한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곳은 가족의 아늑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중대한 발표가 있을 때만 사용되는 공식적인 장소였다. 강민서는 세 자녀 모두를 이 자리로 소환했다. 지방 자회사로 좌천되었던 강진혁, 대구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강수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강태민까지. 그들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돌아왔다. 세 사람은 서로를 어색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지방 공장의 먼지를 뒤집어 쓴 진혁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야위고 날카로운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가 또 한 번의 질책을 위한 자리일 것이라 생각했다. 화려함을 잃고 평범한 옷차림을 한 수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한때 완벽했던 그녀의 손톱은 짧아졌고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막내 태민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예전에 주눅든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의 세계를 경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함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두 형제 자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진짜 위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곧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의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될 터였다. 강민서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어떤 서론도 없이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최인호 실장이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로고가 나타났다. 바로 진혁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베리타스 바이오의 로고였다. 진혁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큰 실패를 다시 한번 들춰내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실패 분석 자료가 아니었다. 화양그룹의 유령 회사에서 진혁에게 거래를 부추겼던 브로커에게로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 흐름도였다. 진혁은 자신이 단지 무능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이 설계한 판 위에서 노란한 장기말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서서히 공포가 피어올랐다. 스크린은 곧 강수진의 미술품 사기 사건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파트너였던 줄리안 킴의 비밀 계좌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 계좌에는 윤태섭의 측근으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돈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극이 아니었다. 진성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해 강민서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려는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목적을 가진 공작이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마지막으로 화면은 태민이 상대했던 깡패 조직의 관계도를 비췄다. 그들은 화양그룹의 보안부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막내 아들을 타락시켜 빚더미에 앉게 한 뒤 그것을 빌미로 진성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이었다. 태민은 자신의 개인적인 열등감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되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민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보여준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욕망을 쫓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진혁이는 야망, 수진이는 허영, 태민이는 원망. 하지만 너희의 그 모든 약점은 단 한 사람, 윤태섭에 의해 철저하게 분석되고 조장되고 또 이용당했다. 너희는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손 위에서 춤을 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어서 윤태섭이 최근 주식시장을 통해 진성그룹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비밀 자금을 이용해 그것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설명했다. 세 자녀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다. 자신들의 어머니를 향한 개인적인 불만 따위는 가문 전체를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적의 음모 앞에서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그들이 받았던 벌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진혁의 좌천은 적에게 이용당한 그의 판단력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진을 공장으로 보낸 것은 스캔들을 잠재우고 그녀를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 태민의 위험한 임무는 적에게 직접 방역하기 위한 칼이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사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다. 원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묘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머니를 보았다. 까다롭고 냉정한 부모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비밀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총사령관의 모습이었다. 민서는 그 침묵을 즐기듯 잠시 기다렸다가 마지막 말을 던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문제는 너희가 계속해서 적의 무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곁에 서서 싸우는 법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며칠 후 강민서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적대감 대신 긴장감과 집중력만이 감도는 그곳에 세 자녀가 모두 모여 있었다. 마지못해 시작된 협력이었지만 공동의 적 앞에서 그들은 서서히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진성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인 엘리시움 시티 프로젝트의 개요가 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진성의 미래 그 자체였다. 민서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엘리시움 시티 프로젝트의 자금 구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처럼 꾸며 외부에 정보를 흘릴 생각이었다. 핵심 해외 투자자가 발을 뺄 경우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되고 진성그룹이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였다. 윤태섭의 탐욕이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미끼였다. 계획의 핵심은 세 자녀에게 각각 부여될 임무에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방역을 넘어 그들이 진성의 후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마지막 시험대였다. 민서는 각자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들 안에 잠재된 강점을 끌어내야만 하는 과제를 던졌다. 먼저 그녀는 진혁을 바라보았다. 너의 오만함은 너의 눈을 멀게 했다. 이제부터 너는 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진혁에게 주어진 임무는 화려한 전면전이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물러나 과거 그가 경멸했던 지방의 물류 시스템을 총괄해야 했다. 동시에 그는 외부에 진성그룹이 정말로 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연막, 즉 미끼 역할을 해야 했다. 일부러 무능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 윤태섭을 안심시키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는 가문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온전히 버려야만 했다. 다음은 수진이었다. 너는 텅 빈 화려함을 쫓았다. 이제부터 너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녀의 임무는 사교계에서 갈고 닦은 소통 능력을 진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엘리시움 시티 건설 현장으로 가 현장 인부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로 파고들어야 했다. 그들의 지지를 얻고 내부 정보를 수집하며 윤태섭이 퍼뜨릴 악의적인 소문들에 맞서는 인간적인 방패가 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마지막으로 태민의 차례였다. 그의 임무가 가장 위험했다. 너는 어둠으로부터 도망쳤다. 이제부터 너는 그 어둠을 지배해야만 한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윤태섭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역추적해야 했다. 특히 핵심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매수하려는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다시 한번 피해자가 아닌 사냥꾼으로서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민서가 던진 미끼는 예상대로 정확하게 먹혀들었다. 윤태섭의 첩자들은 엘리시움 시티 외 치명적 약점에 대한 정보를 즉시 보고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은 마지막 남은 신중함마저 집어삼켰다. 그는 이것이 진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정계 인맥을 이용해 인허가 문제를 일으키고 언론 제국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으며 어둠의 세력을 동원해 핵심 투자자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시간 세 자녀는 각자의 전쟁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진혁은 먼지 쌓인 현장 사무소에서 밤을 새우며 물류 데이터를 분석했다.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작업용 점퍼를 걸친 그는 좌천되었던 곳에서의 경험을 살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효율적인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수진은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며 식사를 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윤태섭에게 매수된 하청업체가 불량 자재를 사용하려는 음모를 발견해냈다. 태민은 어두운 PC방에서 윤태섭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고발자와 접촉하여 윤태섭이 핵심 투자자의 숨겨진 비리를 조작해 협박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미숙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시련 속에서 단련된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핵심 투자자가 프로젝트 투자 철회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윤태섭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서의 지휘본부에서도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민서는 지극히 평온했다. 그녀는 각자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돌아온 자식들을 둘러보았다. 함정은 완성되었고 적은 정확하게 그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기자회견 시작 직전 민서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거대한 방역에 서막이 오를 터였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엘리시움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이 혼란을 틈타 윤태섭이 소액 주주들을 규합해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는 사실상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대나 다름없었다.
단상 앞에 선 윤태섭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강민서 회장의 그림자 경영 아래 진성그룹이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를 역설하며 회사의 미래를 위해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는 위기에 빠진 진성을 구제하기 위한 우호적 인수합병을 제안했다. 그의 감언이설에 불안에 떨던 주주들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강당의 연문이 열리고 강민서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완벽하게 침착하고 통제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윤태섭의 비난에 대해 직접 반박하는 대신 낮은 목소리로 장내를 향해 말했다. 투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탐욕과 조작, 그리고 거대한 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파괴적인 방역의 시작이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올라선 것은 강진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풋내기가 아니었다. 냉철한 전문가의 얼굴을 한 그는 윤태섭이 진성의 물류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청업체들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가 베리타스 바이오 사태의 배후였던 유령 회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목조목 폭로했다. 다음은 강수진의 차례였다. 그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엘리시움 시티 건설 현장의 불량자재 납품 음모를 고발했다. 그녀가 직접 확보한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 영상과 해당 하청업체가 화양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회계 장부가 스크린에 떴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돈을 노린 비리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였다. 마지막 결정타는 강태민이 날렸다. 신변 보호를 위해 녹화된 영상으로 등장한 그는 윤태섭이 해외 투자자를 협박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과 자금 추적 자료를 공개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협박에 사용된 자금이 윤태섭의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흘러나왔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 윤태섭을 노려보았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실패를 넘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광고하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렸다.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열리며 투자 철회를 선언했던 바로 그 해외 투자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강민서와 악수를 나누며 자신의 투자 철회 발표는 부패한 기업 사냥꾼을 잡기 위한 진성그룹과의 합동함정 수사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엘리시움 시티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윤태섭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을 때 강민서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마이크를 통해 그녀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건 처음부터 단순한 사업 분쟁이 아니었지. 윤태섭, 당신은 내 가문을 파괴하고 싶었어. 내 아이들의 마음에 탐욕과 허영, 그리고 원망이라는 독을 주입했지. 그녀는 그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하지만 마이크가 모두 잡아낼 만큼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알려주지. 당신이 만든 또 다른 세상에서. 당신의 독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퍼져서 내 아이들이 바로 그들의 손으로 나를 죽였어. 당신은 내 회사를 훔치려 한 게 아니야.
내 아이들을 살인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었지. 그 마지막 말은 윤태섭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리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법적인 고발이 아닌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도덕적 심판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연행하기 위해 다가왔을 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강민서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그녀의 것일 터였다.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세 자녀는 비로소 어머니의 고통의 깊이와 그녀가 자신들을 구해낸 지옥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가고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몰락한 제왕 윤태섭과 화려하게 부활한 진성그룹의 여왕 강민서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화양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반대로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부의 전쟁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한 마지막 과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그날 저녁, 세 자녀는 다시 한번 본가의 거실에 모였다. 주주총회 이후 처음으로 다 함께 어머니를 마주하는 자리였다. 더 이상 과거처럼 원망이나 불만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들이 저지를 뻔했던 끔찍한 죄악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과 그 지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낸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만이 감돌았다. 특히 윤태섭에게 던졌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강민서가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아이들의 과거 잘못을 다시 들추어내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였다. 대신 그녀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이 아닌 책임의 계승에 대한 선언이었다. 먼저 진혁을 향해 입을 열었다. 너는 바닥에서 겸손과 현실을 배웠다. 다시는 그 교훈을 잊지 말거라. 그녀는 진혁을 그룹의 핵심 부서로 복귀시켰지만 그가 원하던 총괄사장 자리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한때 그가 무시했던 지방의 자회사들과 부실 계열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정상화시키는 임무가 주어졌다. 화려한 M&A가 아닌 묵묵히 회사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었다. 그는 이제부터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책임을 증명하는 자로서 살아야 했다. 다음은 수진이었다. 너는 화려함의 공허함 대신 사람의 가치를 보았다. 그 마음을 평생 지켜나가거라. 그녀는 수진을 다시 사교계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대신 진성그룹 산하의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직을 맡겼다. 그녀의 임무는 회사의 부를 이용해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진성 가문의 명예를 사치품이 아닌 사회적 책임 속에서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의 허영심이 남겼던 마음의 빚을 이제는 봉사를 통해 갚아나가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태민에게 닿았다. 그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가장 복잡 미묘했다. 너는 시면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용기를 찾아냈다. 태민은 전통적인 경영인의 길을 걷지 않을 터였다. 그는 새로 신설될 그룹의 위기관리 및 감사팀의 수장이 될 것이었다. 그의 임무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위협을 감지하고 내부와 외부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진성을 지키는 가문의 수호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영원한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했다. 각자의 길을 제시한 후 민서는 마침내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질문에 대해 답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될 뻔했는지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기억이 평생 너희를 이끄는 길잡이이자 멍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서는 내가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앞으로의 삶을 통해 너희의 행동으로 매일같이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다. 만남은 그렇게 끝났다. 아이들은 사면의 안도감 대신 평생에 걸친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 어린 화해나 따뜻한 포옹은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변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어머니와 자식들이 아니었다. 끔찍한 비밀과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사령관과 그녀의 가장 중요한 장교들이었다. 다음 날 새벽, 민서는 홀로 서재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를 구했고 자식들의 영혼을 구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또 다른 시간의 끔찍한 기억과 함께 영원히 홀로 남겨졌다. 결말은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았지만 의미 있고 완전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진성 가문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어렵게 얻어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체스판은 새로워졌고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터였다.